9월 1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반 당산동 제 사무실에서 오프더톡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1, 2부로 분리해서 개최합니다. 1부에는 안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의료보험 전면급여에 대해서 김성진 원장, 최대집 의장 등을 불러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참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알래스카에 가면 이 스워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스워드라는 것은요, 1867년에 미국이 720달러를 들어서 알래스카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 이 스워드는 국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링컨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링컨보다 중앙무대에서 훨씬 더 알려지고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링컨은 그야말로 저 중서부 변방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스워드는 뉴욕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2번이나 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흑인 인권 보호에 적극적일 만큼 그 당시에 링컨보다도 오히려 남북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노예 해방 문제에 훨씬 더 앞서갔던 가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워드하고 무명의 링컨이 붙었는데 링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한마디로 이 스워드를 영입을 하려고, 또 자기 본선 대통령 선거 본선거에 도와달라고 이 스워드를 이렇게 찾아가서 삼고초려했는데, 이 스워드가요, 링컨만큼 적극적으로 링컨 선거에 개입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이 스워드에게 2인자 자리인 국무장관 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스워드는 남북전쟁에 있어서도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수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스워드가 당시 알래스카를 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스웨드의 기행이다라고, 우행이다, 또 스웨드의 얼음박스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당시 720만 불이면 큰 돈이었죠. 그때는요. 그때 뭐 한 달 일해봤자 한 뭐 2, 3달러, 뭐 3, 4달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때 720만 달러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요. 이 720만 달러를 들여서 산다니까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링컨이 암살되는 날 스워드 집에도 암사격이 덮쳐서 아들이 총상을 입고 스워드도 칼에 찔렸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알래스카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720만 불, 요즘 돈이면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80억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산 알래스카가 지금 오늘날 미국의 이 석유가 나오는, 또 주요한 자원의 보고가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를 그때 러시아로부터 안 샀으면 러시아가 옛날에는 이 동서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알래스카를 지배했다고 하면, 캐나다와 맞대어서 미국의 코앞에 소련의 영토가 있다고 하면 미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미국은 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고, 미국의 주요한 군사기지, 핵잠수함, 핵항모 등이 지금 오늘날 태평양을 자신 안방으로 삼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세계 안보도 굉장히 달라졌고, 한국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알래스카를 삼으로써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될 수 있는 터전을 닦았습니다. 자, 그래서 알래스카는 오늘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 기지이자 온갖 핵전쟁에 대응하는 핵무기, 핵잠수함의 기지이자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코앞에서 견제하는 기지이자 또 여기에 무진장한 이 석유나 세일가스, 세일오일 등이 외장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황금 덩어리를 사들인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드로 인해서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보면서 탄핵을 시키고 또 구치소로 보내면서 문재인 정권은 마치 다른 정권, 즉 과거의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부패, 무능 등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서 이명박을 지지했지만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보수 또한 경제를 성장시키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부패나 무능 등도 있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정권을 한번 바꾸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다른 그래도 좀 더 나아진 개혁적인 정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라는 부분을 안보하고는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를 나눌 때 한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서의 좌우나 보수 진보의 논쟁은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을 좀 더 급진적으로 이렇게 쓰느냐, 안 그러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입장에 서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한마디로 이 인식의 혼선을 겪게 되죠. 한국 사회의 진보라는 말이 마치 그럴싸해 보이고 개혁적이고 좀 더 세상을 포용적으로 바라보고 낮은 또 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꽉 막히지 않고 이렇게 뒤에 있는 사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또 분배를 중시하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보수에 대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인식은 툭 하면 종북 척결 안보만 내세우고 안보 위기를 과장하고 그리고 고루하고 그리고 기득권이나 가진 자의 편만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근엄한 척하면서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웰빙들이고 더 나아가서 약자와 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가졌던 국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그랬죠. 한마디로 보수라는 부분이 사기로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인 안보조차도 너네들은 이 안보 위기를 과장해서 너네들 집권에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십 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한다. 한국의 좌파 세력이라고 진보 세력이라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보를 소홀히 하겠느냐. 자, 과거에 그들이 집권하기 전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선 기간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사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현실적이 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안보 위기는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네들이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 사람이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안보에 대한 시각이 지금 바뀌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너네들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못 믿으니 이번에는 해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의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진보,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차라리 안철수를 22%를 주지 홍준표는 못 찍겠다. 그리고 유승민도 그 밥의 그 나물이다. 그래서 보수가 합쳐서 30%밖에 되지 못했고 안철수가 22%를 받고 40%를 겨우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전체 국민들 중에는 10명 중에 고작 3명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당선된 이 정권은 소통쇼를 통해서 국민을 홀리면서 시작부터 사드를 가지고 지고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 간에 엄청난 균열이 벌어졌고, 더 나아가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올해 7,500명이 줄어들고 미국의 전폭기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 배치,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북한에 퍼주고 대화를 하겠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러 가스관, 나진하산 공단 등을 카드를 쥐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조금만 벌고 중국이 자기들을 도와주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끌어내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선이 머릿속이 과연 뭐였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은요, 정말로 이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 정신박약아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담당하고 있다면 거리에서 혁명을 해서라도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적당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핵을 동결하고 ICBM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입장을 봐주면서 제가 볼 때는 평화협정을 맺고 그 속에서 결국은 이 북미 수교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추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권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약간의 유예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정권 출발 이후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시작전권 이 횟수를 이야기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이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를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본적으로 보인 색채가 반미 반일을 지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요, 입으로 미국을 흔들어 제끼고 이렇게 뒤에서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을 만나고 나면 해석을 다른 소리를 하고, 전화통화를 해도 해석을 다른 소리를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사고를 치고 또 뒤로는 사람 보내서 수습하고 또 전화해서 수습하고, 한마디로 사드나 북핵에 대응하는 입장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 이유는 이들이 미국은 마음속에서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중국은 좋아하고, 러시아도 좀 좋아하고, 북한은 더 좋아하는 심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머릿속에 박혀 있길래 이 지랄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는요, 말 좀 함부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라 잡아가 이 정도로 장난을 쳐서는요, 이 자들은 말 함부로 좀 해도 됩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 저를. 예?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잡아가도 좋은데 당신들 이따위로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권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국민 앞에 다 공개했더라면, 당신들 속셈을 말을 했더라면 당신들 집권이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거짓을 말하고 적당히 집권해서 당신들 속셈을 드러내면서 이 나라를 해를 뜨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당신들 개인 겁니까? 표 더 얻으면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주요 관료들은요 적어도 헌법 정신에 안에서 위임받은 틀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분노한 거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그제죠 강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로 가관이라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반된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빈손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요구해야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게 되면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명분이 없어진다. 또 동북아의 전체에 핵무장이 확산된다. 제가 니네들이 언제부터 동북아 평화까지 걱정했습니까? 무슨 안 준 건 의사입니까? 지금 저거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여 살릴 한국 국민들조차도 지금 안심을 못 시키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지금 동북아 평화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웃기고 자빠졌네요. 자, 한반도 비핵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끝난 한반도 비핵화를 상대는 칼을 들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외치면서 끝까지 비무장 평화를 외치면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롤랑 조페 영화 그 미션에 나오는 신부입니까? 당신들 무슨 인도의 간디처럼 이 평화운동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고 싶습니까? 그런 일은요 성당이나 어디 종교단체 가서 하고 국가를 그따위로 운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북한을 비핵화시킬 명분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로 당신들 거짓말 탐지기 심사에 한번 응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가슴이나 이 팔뚝에 전부 심전도나 이 혈압 측정을 하면서 당신들이 진정으로 북한에 핵이 없기를 바랐느냐 하면 거짓말 탐지기에 뭐라고 놓겠습니까? 거짓이라고 놓을 겁니다. 당신들이요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를 시킬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당신들 스스로 국민 앞에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 운전석을 앉겠다는데 운전석 뒤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혼자서 앉아 있어요. 자, 그것도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줍니다. 북한이라는 당사자는 네가 모는 그 똥차에 내가 근처 가기도 싫으니까 딴 데 가서 놀아라고 아주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비핵화하겠다라는 것인지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책임도 국민 앞에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요. 흔히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통치 차원에서의 정무적 판단의 실수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거를 법적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숱하게 그런 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미르 K재단도 통치 차원의 일이었고 북한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수십억 달러 준 것도 통치적 차원의 결단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실험을 했는데도 북한에 가가지고 NLL 문제를 논의하고 온 노무현 대통령도 통치 차원의 문제였고 전부 통치 차원입니다. 할 말 없으면요. 그런데 좋다 칩시다.
그런 통치 차원의 문제는 결정적인 협방은 아니었는데 지금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데 대화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이제 북한이 핵과 ICBM을 완성을 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도 평화, 대화 지지, 전쟁 반대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코리아 패싱하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래서 북미 간에 붙어버리고 그리고 신베를린 선언에 응한 것처럼 우리는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네 지지한다 했으니까 빠져 있어라.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을게. 그래 전시작전권 환수하라 해서 그래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유엔사령부 해체하고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은 이것도 통치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문재인, 정의용 전부 법정에 서야 되고요. 송영무 당신도 써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통치적 판단은 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근처에도 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대통령을 바보로 뽑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예? 내가 집권을 할 때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대통령 자리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부분, 지금까지 벌어졌던 숱한 우왕좌왕, 갈짓자 행보 이런 것들이 성주 소성리에 군경이 검문을 받는 해방구로 만들어버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의도가 없었다. 정말로 지금까지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앵무새처럼 외치는데 의도가 없었다라는 당신들 말이 설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들은 역사적 법정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현실적 법정에도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 앞에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지금 국민 앞에 말하세요.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뭉개면서 가다가 북미 평화협정이 되고 미군 철수가 될 때는 그때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전부 잡아와서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비겁하게 통치적 차원의 결단이었다. 지랄로 통치적 차원도 생각이 있어야 결단이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오지를 말았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었으니까 비핵화를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는 척 했던 거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이라도 말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홀리면서 시작부터 사드를 가지고 지고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 간에 엄청난 균열이 벌어졌고 더 나아가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올해 7,500명이 줄어들고 미국의 전폭기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 배치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북한에 퍼주고 대화를 하겠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러 가스관, 나진 하산, 공단 등을 카드를 쥐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조금만 벌고 중국이 자기들을 도와주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끌어내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선이 머릿속이 과연 뭐였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은요.
정말로 이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 정신박약화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담당하고 있다면 거리에서 혁명을 해서라도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적당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핵을 동결하고 ICBM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입장을 봐주면서 제가 볼 때는 평화협정을 맺고 그 속에서 결국은 이 북미 수교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추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권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약간의 유예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정권 출발 이후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시작전권 이 횟수를 이야기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이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를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본적으로 보인 색채가 반미 반일을 지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요. 입으로 미국을 흔들어 제끼고 이렇게 뒤에서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을 만나고 나면 해석을 다른 소리를 하고 전화통화를 해도 해석을 다른 소리를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사고를 치고 또 뒤로는 사람 보내서 수습하고 또 전화해서 수습하고 한마디로 사드나 북핵에 대응하는 입장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 이유는 이들이 미국은 마음속에서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중국은 좋아하고 러시아도 좀 좋아하고 북한은 더 좋아하는 심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머릿속에 박혀 있길래 이 지랄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는요 말 좀 함부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라 잡아가 이 정도로 장난을 쳤으면요 이 자들은 말 함부로 좀 해도 됩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 저를. 예?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잡아가도 좋은데 당신들 이따위로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권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국민 앞에 다 공개했더라면 당신들 속셈을 말을 했더라면 당신들 집권이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거짓을 말하고 적당히 집권해서 예? 당신들 속셈을 드러내면서 이 나라를 해를 뜨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당신들 개인 겁니까? 표 더 얻으면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주요 관료들은요 적어도 헌법 정신에 안에서 위임받은 틀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분노한 거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그제죠 강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로 가관이라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반된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빈손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요구해야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게 되면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명분이 없어진다. 또 동북아의 전체에 핵무장이 확산된다. 제가 니네들이 언제부터 동북아 평화까지 걱정했습니까? 무슨 안중근 의사입니까? 지금 저거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여 살릴 한국 국민들조차도 지금 안심을 못 시키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지금 동북아 평화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웃기고 자빠졌네요. 자, 한반도 비핵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끝난 한반도 비핵화를 상대는 칼을 들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외치면서 끝까지 비무장 평화를 외치면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롤랑 조페 영화 그 미션에 나오는 신부입니까?
당신들 무슨 인도의 간디처럼 이 평화운동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고 싶습니까? 그런 일은요, 성당이나 어디 종교단체 가서 하고 국가를 그따위로 운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북한을 비핵화시킬 명분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로 당신들 거짓말 탐지기 심사에 한번 응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가슴이나 이 팔뚝에 전부 심전도나 이 혈압 측정을 하면서 당신들이 진정으로 북한에 핵이 없기를 바랐느냐 하면 거짓말 탐지기에 뭐라고 놓겠습니까? 거짓이라고 놓을 겁니다. 당신들이요,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를 시킬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당신들 스스로 국민 앞에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 운전석을 앉겠다는데 운전석 뒤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혼자서 앉아 있어요. 자, 그것도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줍니다. 북한이라는 당사자는 네가 모는 그 똥차에 내가 근처 가기도 싫으니까 딴 데 가서 놀아라고 아주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비핵화하겠다라는 것인지 국민 앞에 뺀 나머지 나라에서의 좌우나 보수 진보의 논쟁은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을 좀 더 급진적으로 이렇게 쓰느냐, 안 그러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입장에 서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한마디로 이 인식의 혼선을 겪어야 되죠. 한국 사회의 진보라는 말이 마치 그럴싸해 보이고 개혁적이고 좀 더 세상을 포용적으로 바라보고 낮은 또 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꽉 막히지 않고 이렇게 뒤에 있는 사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또 분배를 중시하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보수에 대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인식은 툭하면 종북 척결 안보만 내세우고 안보 위기를 과장하고 그리고 고루하고 그리고 기득권이나 가진 자의 편만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근엄한 척하면서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웰빙들이고 더 나아가서 약자와 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가졌던 국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그랬죠. 한마디로 보수라는 부분이 사기로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인 안보조차도 너네들은 이 안보 위기를 과장해서 너네들 집권에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십 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한다. 한국의 좌파 세력이라고 진보 세력이라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보를 소홀히 하겠느냐. 자, 과거에 그들이 집권하기 전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선 기간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사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현실적이 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안보 위기는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네들이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 사람이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안보에 대한 시각이 지금 바뀌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너네들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못 믿으니 이번에는 해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의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진보,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차라리 안철수를 22%를 주지 홍준표는 못 찍겠다. 그리고 유승민도 그 밥의 그 나물이다. 그래서 보수가 합쳐서 30%밖에 되지 못했고 안철수가 22%를 받고 40%를 겨우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전체 국민들 중에는 10명 중에 고작 3명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당선된 이 정권은 소통쇼를 통해서 국민이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링컨이 암살되는 날 스워드 집에도 암사격이 덮쳐서 아들이 총상을 입고 스워드도 칼에 찔렸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알래스카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720만 불, 요즘 돈이면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80억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산 알래스카가 지금 오늘날 미국의 이 석유가 나오는 또 주요한 자원의 보고가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를 그때 러시아로부터 안 샀으면 러시아가 옛날에는 이 동서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알래스카를 지배했다고 하면 캐나다와 맞대어서 미국의 코앞에 소련의 영토가 있다고 하면 미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미국은 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고 미국의 주요한 군사기지, 핵잠수함, 핵항모 등이 지금 오늘날 태평양을 자신 안방으로 삼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세계 안보도 굉장히 달라졌고 한국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알래스카를 삼으로써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될 수 있는 터전을 닦았습니다. 자, 그래서 알래스카는 오늘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 기지이자 온갖 핵전쟁에 대응하는 핵무기, 핵잠수함의 기지이자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코앞에서 견제하는 기지이자 또 여기에 무진장한 이 석유나 세일가스, 세일오일 등이 외장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황금 덩어리를 사들인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드로 인해서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보면서 탄핵을 시키고 또 구치소로 보내면서 문재인 정권은 마치 다른 정권, 즉 과거의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부패, 무능 등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서 이명박을 지지했지만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보수 또한 경제를 성장시키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부패나 무능 등도 있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정권을 한번 바꾸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다른 그래도 좀 더 나아진 개혁적인 정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라는 부분을 안보하고는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를 나눌 때 한국을 9월 1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반 당산동 제 사무실에서 오프더톡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1, 2부로 분리해서 개최합니다. 1부에는 안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의료보험 전면급여에 대해서 김성진 원장, 최대집 의장 등을 불러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참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알래스카에 가면 이 스워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스워드라는 것은요, 1867년에 미국이 720달러를 들어서 알래스카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 이 스워드는 국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링컨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링컨보다 중앙무대에서 훨씬 더 알려지고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링컨은 그야말로 저 중서부 변방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스워드는 뉴욕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2번이나 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흑인 인권 보호에 적극적일 만큼 그 당시에 링컨보다도 오히려 남북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노예 해방 문제에 훨씬 더 앞서갔던 가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워드하고 무명의 링컨이 붙었는데 링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한마디로 이 스워드를 영입을 하려고, 또 자기 본선 대통령 선거 본선거에 도와달라고 이 스워드를 이렇게 찾아가서 삼고초려했는데, 이 스워드가요, 링컨만큼 적극적으로 링컨 선거에 개입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이 스워드에게 2인자 자리인 국무장관 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스워드는 남북전쟁에 있어서도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수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스워드가 당시 알래스카를 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스웨드의 기행이다라고, 우행이다, 또 스웨드의 얼음박스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당시 720만 불이면 큰 돈이었죠. 그때는요. 그때 뭐 한 달 일해봤자 한 뭐 2, 3달러, 뭐 3, 4달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때 720만 달러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요. 이 720만 달러를 들여서 산다.